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소름 돋는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인데요. 마지막까지 꼭 봐주세요. 진짜 충격적이거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주인공은 지연이라는 28살 새댁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 대학교에서 만난 남편과 연애 3년 만에 결혼했어요. 신혼의 단꿈도 잠시였죠. 시어머니 송 여사가 문제였거든요. 송 여사는 63살. 키도 크고 목소리도 우렁찬 분이었어요. 첫인상부터 압도적이었죠. 근데 그게 문제였어요. 처음 인사드렸을 때부터 느꼈어요. 뭔가 저를 못마땅해 한다는 걸. 눈빛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차갑고 날카로우면서도 품평하는 듯한, 마치 물건을 고르듯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지연이 입고 간 옷이 캐주얼한 원피스였거든요. 별로 비싸지도 않은. 근데 송 여사 표정이 싸늘해지는 게 보였어요. 첫 만남부터 이미 마음에 안 들어 하신 거죠. 송 여사는 종갓집 맏며느리 출신이었어요. 시할머니, 시어머니 밑에서 엄청 고생했다고. 그래서 며느리에 대한 기준이 하늘을 찔렀죠. 자신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며느리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예의범절에 대해서는 완벽주의였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다 체크했거든요. 며느리도 당연히 명문가에서 와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지연은 평범한 중산층 집안 딸이었어요. 지연 아버지는 회사원이고 어머니는 전업주부.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죠. 송 여사가 보기엔 격이 안 맞는 거였어요. 우리 아들한테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었죠. 첫 차례상부터 시작됐어요. 지연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는데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장도 보고 음식도 했어요. 레시피도 미리 찾아보고 연습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송 여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게 차례상이야 뭐야? 음식 하나하나 다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왜 이렇게 두껍게 부쳤냐? 나물은 간이 왜 이래? 고기는 또 왜 이렇게 질기냐? 우리 집안 격에 안 맞다고.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나 보다고. 그 말을 친척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가족들이 다 있는데. 지연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빨개졌죠. 너무 창피하고 억울해서. 그때 남편 도훈이는 어떻게 했냐고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지연은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남편마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그것도 모자라서요. 송 여사는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말하고 다녔어요. 우리 며느리는 집안에 안 맞다고. 점잖지도 못하고 예의도 없다고. 어디 가서 집안 체면을 구기고 다닌다고. 시장에서도 아줌마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고 동네 슈퍼 가서도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지연이 그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근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저 사람이 송 여사 며느리구나. 정말 집안에 안 맞나 보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불만이 많다던데. 지연은 그 시선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송 여사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명절 때마다 친척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어요. 우리 며느리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더 배워야 할 게 많다고. 친척들도 어색해할 정도였어요. 어떤 때는 지연이 입고 간 옷을 보고 저런 옷을 어떻게 입고 나오냐고. 우리 집안 격에 안 맞다고. 백화점 가서 제대로 된 옷 사 입으라고 했어요. 물론 돈은 주지 않으면서요. 지연은 참고 또 참았어요. 남편을 위해서라도 잘해보려고 노력했죠. 요리책도 사서 공부하고 예절 관련 책도 읽어봤어요. 시어머니 기호에 맞춰보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송 여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까다로워졌죠. 이제는 지연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걷는 것도 앉는 것도 말하는 것도. 어느 날은 지연이 감기에 걸렸어요. 몸살까지 와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날도 시댁에 가야 하는 날이었어요. 송 여사 생신이었거든요. 지연은 몸이 아팠지만 참고 갔어요. 그런데 송 여사가 하는 말이
며느리가 아프면 어떻게 집안일을 하냐? 건강관리도 못하면서 무슨 며느리냐? 정말 기가 막혔죠. 그날 밤 지연은 남편한테 털어놓았어요.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도훈이는 그제서야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하지만 송 여사 반응은 뻔했죠. 며느리가 시어머니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아들을 꼬드겨서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고. 오히려 지연을 더 미워하게 됐어요. 결국 참다 못한 지연이 폭발했어요. 어느 날 송 여사가 또 지연을 나무라고 있을 때, 친척들 앞에서 또 망신을 줄 때, 지연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왜 저만 이렇게 괴롭히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그냥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는 게 죄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모욕당할 이유가 없어요. 송 여사도 질세라 소리쳤어요. 그래 맞아.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애초에 우리 아들이 결혼을 잘못했어. 반대했어야 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친척들도 당황했어요. 너무 심하다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이 오갔거든요. 그날 이후로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어요. 송 여사는 지연한테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고 했고, 지연도 더 이상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도훈이는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죠. 4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지연은 아이도 하나 낳았어요. 귀여운 아들이었죠. 이제는 3살 된 개구쟁이에요. 지연은 이제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남편 도훈이도 그 일 이후로 많이 변했거든요. 아내 편을 확실히 들어줬고, 어머니와는 거리를 두게 됐어요. 물론 가끔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이 할머니가 있는데 못 만나게 하는 게. 그래도 어쩔 수 없었죠. 송 여사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정말 뜬금없이 송 여사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4년 만에 처음이었죠.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여보세요, 지연아. 엄마야.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울음기가 섞여 있더라고요. 평소에 당당하고 위압적이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내가 너무했구나 싶어서. 그동안 많이 후회했어. 미안하다. 한번 집에 와서 밥 먹고 가자. 할머니가 손자도 보고 싶고. 지연은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4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분이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지? 목소리도 많이 늙으신 것 같고.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 남편한테 말했더니 도훈이도 의외라는 반응. 어머니가 먼저 연락하시다니. 하지만 좋은 일 아니냐고. 화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래도 지연은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4년 동안 그렇게 매정하게 굴던 분이 갑자기 변할 수가 있을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며칠 뒤 송 여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더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제발 한 번만 와라. 정말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다고. 할머니가 손자 얼굴도 보고 싶다고. 그리고 덧붙이더라고요. 요즘 몸도 많이 안 좋아졌다고.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다고.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화해하고 싶다고. 지연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무래도 나이 드시면서 생각이 바뀌신 것 같고 몸까지 안 좋으시다니. 아이를 위해서라도 할머니가 있으면 좋잖아요. 게다가 아이가 할머니를 그리워하기도 했어요. 친구들은 다 할머니가 있는데 자기만 할머니가 없다고. 할머니 집에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마침 출장 중이었어요. 일주일 정도 부산에 가 있을 예정이었죠. 지연은 혼자 아이 데리고 가기로 결심했어요. 조심스럽지만 한번 만나보자고. 시어머니 집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4년 만에 보는 시댁이었죠. 집은 예전과 똑같았는데 뭔가 더 을씨년스러워 보였어요. 송 여사가 나와서 맞더라고요. 확실히 많이 늙으셨어요. 머리도 많이 하얘지시고 얼굴도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표정도 예전과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롭던 눈빛 대신 미안함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지연도 좀 놀랐죠. 정말 변하신 것 같았거든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무 심했지. 계속 그 말만 하시더라고요. 지연도 마음이 좀 아팠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송 여사가 아이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아이를 안아주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고요. 아이도 할머니를 금세 따랐어요. 할머니 집 구경시켜달라고 하고,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놀기도 하고, 보기 좋은 모습이었죠. 지연도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역시 혈육은 혈육이구나. 할머니와 손자 사이에는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화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집 안으로 들어가니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지연이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김치찌개에 제육볶음에 계란말이. 평소에 지연이 좋아한다고 남편한테 말했던 음식들. 이런 정성까지 들이시다니. 송 여사가 진심으로 화해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지연은 정말 감동했어요. 예전 일은 다 잊어버리자고 생각했죠.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송 여사가 그동안 얼마나 후회했는지. 지연이 없으니까 집안이 너무 썰렁했다고. 손자 얘기도 못 들어서 너무 아쉬웠다고. 지연도 차츰 마음을 열었죠.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도 털어놓고 아이 키우면서 있었던 일들도 얘기하고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아이는 할머니가 해준 밥이 맛있다고 더 달라고 하고 할머니는 손자가 밥 먹는 모습이 예쁘다고 더 많이 해줄 걸 그랬다고 하시고 1시간 넘게 밥을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밥 먹는 기분이었죠. 이렇게 화해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도 할머니를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나니까 송 여사가 뭔가를 가져왔어요. 막걸리 한 병이었어요. 화해하는 자리니까 건배 한번 하자고. 사위한테도 잘 전해달라고. 지연은 좀 어색했어요. 평소에 술을 거의 안 마시거든요. 그리고 아이도 있는데 술을 마셔도 되나? 차라도 마실까요? 하고 말하려던 차에 송 여사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날이잖아. 4년 만에 화해하는 날인데 딱 한 잔만. 그리고 이게 좋은 막걸리라고. 시장에서 파는 게 아니라고. 친구가 직접 담근 거라고. 정말 맛있다고. 거절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송 여사가 잔을 따라줬어요. 하얀 막걸리가 잔에 가득. 잡아다. 건배하자.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송 여사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예전에 봤던 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잠깐 스쳤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지만 지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마셔 얼른. 식기 전에 마셔. 자꾸 재촉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하게 굴까?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잔을 따라주면서 송 여사 손이 떨리는 것도 봤어요.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화해하는 자리라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지연이 잔을 받아들었어요. 입술에 살짝 댔는데 냄새가 좀 이상했어요. 막걸리 냄새만은 아니었거든요. 뭔가 쓴맛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순간 직감이 왔어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의심병이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일단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만약 내 착각이라면 송 여사한테 신뢰가 되잖아요. 그래도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연이 꾀를 냈어요. 잔을 입에 댄 척하면서 실제로는 마시지 않고 옆에 있던 화병 쪽으로 살짝 기울였어요. 꽃에 술을 부어버린 거죠. 화병에는 백합꽃이 꽂혀 있었는데 막걸리가 꽃잎에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다행히 송 여사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지연이 마시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연기를 시작했어요. 이거 도수가 센데. 벌써 얼굴이 빨개지네. 손으로 볼을 만지면서
취한 척 연기를 냈어요. 송 여사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만족한 듯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 그래. 역시 술을 못 마시는구나. 조금만 더 마셔봐. 또 잔을 따라주려고 하셨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화병으로 버렸어요. 그리고 더 취한 척했죠. 말도 어눌하게 하고 고개도 흔들흔들하면서 정말 많이 취한 것처럼 송 여사가 점점 흥미진진해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래. 많이 마셔. 기분 좋은 날이잖아. 계속 술을 권하셨어요. 지연은 화병에 계속 버렸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화병 속 꽃들이 점점 시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엔 싱싱했던 백합꽃이 술을 부을 때마다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이거 정말 이상하다. 꽃이 이렇게 빨리 시들 수가 있나? 혹시 정말 술에 뭔가 탄 건 아닐까? 지연은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취한 척했어요. 비틀비틀하면서 일어서려다가 주저앉고 말도 더 어눌하게 하고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척하고 송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흡족해했어요. 이제 좀 쉬어라. 소파에 가서 잠깐 눕고 가. 아이는 내가 봐줄게. 지연은 소파로 비틀비틀 걸어갔어요. 완전히 취한 사람처럼 소파에 누워서는 잠든 척했어요. 하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있었죠. 혹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까봐. 정말 술에 뭔가 탔다면 송 여사가 뭔가 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송 여사가 아이한테 할머니가 과자 가져다 줄게. 잠깐만 기다려. 그러면서 부엌으로 들어가셨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지연이 잠든 척하면서 누워있는데 송 여사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를 아주 낮췄지만 조용한 집이라 다 들렸거든요. 여보세요? 얘 이제 잠들었어요. 완전히 정신을 잃었어요. 준비하세요. 곧 갈게요.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지? 무슨 준비를 하라는 거지? 지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뭔가 계획된 일이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송 여사가 또 다른 번호로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거의 속삭이는 수준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예, 강도사님. 이제 시작하면 돼요. 약이 완전히 퍼졌어요. 30분 후에 오세요. 그리고 그거 잊지 말고 가져오세요. 강도사.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지연은 더 조심스럽게 숨을 죽였어요. 계속 잠든 척해야 했어요. 송 여사가 지연 쪽으로 다가왔어요. 지연아, 지연아. 이름을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자 손으로 어깨를 흔들어 봤어요. 지연은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어요. 정말 의식을 잃은 것처럼 송 여사가 만족한 듯 중얼거렸어요. 역시 강도사 말이 맞네. 이 정도면 충분해. 30분이 더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완전히 잠들었나요? 송 여사가 대답했어요. 네, 확실해요. 술에 수면제를 탔거든요. 몇 시간은 깨어나지 못할 거예요. 다른 것도 좀 섞었으니까. 다른 것도 탔다고. 수면제뿐만 아니라 다른 약물까지. 지연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만약 그걸 진짜 마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남자가 말했어요. 그럼 이제 계획대로 실행하죠. 베란다로 옮기면 돼요. 발을 헛디딘 걸로 하면 완벽해요. 사고사로 처리될 거예요. 베란다에서 떨어뜨리려는 거였어요. 살인이었어요. 진짜 살인 계획이었구나. 지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들키면 절대 안 됐어요. 송 여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3층이니까 떨어지면 즉사할 거야. 술에 취해서 베란다 난간에 기대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진 걸로 하면 돼. 완전 범죄지. 남자가 감탄했어요. 역시 잘 생각하셨네요. 증거도 남지 않을 거고 술 냄새도 날 테니까.
경찰도 의심하지 않겠어요? 그때 송 여사가 본음을 드러냈어요. 이 여자가 우리 집안 흉이래요. 강 도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점 봐주면서 말씀하신 거. 인연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한다고. 아, 그래서 강 도사구나. 점쟁이였어요. 송 여사한테 사주를 봐준 사람. 지연 때문에 집안이 망한다고 했구나. 그래서 없애야 한다고 부추긴 거였어요. 강 도사가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사주를 보니까 확실해요. 이 며느리가 있는 한 대개 가문은 계속 쇠퇴할 거예요.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더 큰일 나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쓴 거구나. 송 여사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강도사라는 사람이 부추긴 거였죠. 미신을 이용해서 살인을 사주한 거예요. 송 여사가 계속 말했어요. 4년 전에 이미 끊어냈어야 했는데. 그때 너무 약했어. 이제라도 정리해야지. 우리 도훈이를 위해서라도. 강도사가 동의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드님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에요.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거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세요. 두 사람이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어떻게 베란다까지 옮길지, 어떻게 떨어뜨릴지, 사고처럼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할지.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를 찾으면서. 엄마 어디 있어? 엄마 깨워줘. 아이도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것 같았어요. 송 여사가 아이한테 엄마는 잠깐 자고 있어. 할머니랑 놀자. 과자도 먹고. 아이를 달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어요. 엄마한테 가고 싶다고. 엄마가 왜 안 일어나냐고. 평소와 다른 엄마 모습이 이상했나 봐요. 강도사가 짜증을 냈어요. 아이가 자꾸 울면 곤란한데. 이웃들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빨리 처리합시다. 더 늦으면 위험해요. 송 여사도 조급해했어요. 그래, 빨리 하자. 남편이 출장해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아이는 내가 달래고 있을게. 당신이 저 여자를 옮겨. 두 사람이 지연 쪽으로 다가왔어요. 강도사가 지연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정말 깊이 잠들었네요. 흔들어도 깨지 않을 거예요. 이제 시작합시다. 송 여사가 지연의 팔을 잡았어요. 강도사는 다리 쪽을 잡았어요. 베란다로 끌고 가려고 했죠. 하나 둘 하면서 들어올리려던 순간 지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눈을 번쩍 뜨면서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죠. 어떡해. 분명히 잠들었는데. 약도 먹었잖아. 송 여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이럴 수가 없는데. 지연이 천천히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다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다. 베란다에서 떨어뜨리려던 계획도, 강 도사님이 부추긴 것도,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녹음도 다 했습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두 분 대화 모든 게 여기 다 들어있어요. 휴대폰을 흔들어 보였어요. 송 여사가 소리쳤어요. 이 여자가 뭘 했어? 술은 분명히 마셨잖아. 내가 직접 봤는데. 어떻게 멀쩡해? 지연이 화병을 가리켰어요. 거기 보세요. 꽃들이 다 죽어 있잖아요. 술을 거기다 부었거든요. 독을 넣은 술이니까 꽃이 죽은 거죠. 정말로 화병 속 백합꽃들이 완전히 시들어 있었어요. 처음에 싱싱했던 꽃들이 새까맣게 변해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독성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었죠. 강도사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럴 수가.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는데. 어떻게 하죠, 송 여사님? 우리 계획이 다 들통났어요. 송 여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어차피 들켰으니까. 강제로 밀어버리자. 베란다로 끌고 가서 두 사람이 지연한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리 계획을 세워뒀거든요. 혹시나 해서 대비책을 마련해 놨어요. 사실 지연은 집에 오기 전에 남편한테 미리 말해뒀어요.
뭔가 이상하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위치 추적도 켜놨고 정시에 연락하기로 약속했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도 실시간으로 남편 휴대폰으로 전송되도록 설정해놨어요. 클라우드에도 자동 저장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거였죠. 송 여사와 강 도사가 지연을 붙잡으려는 순간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경찰이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총 4명의 경찰이 들어왔어요. 권총까지 든 상태로 송 여사와 강 도사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경찰이 이렇게 빨리 왔지? 지연이 설명했어요. 제 남편이 신고했어요. 미리 약속했거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위치 추적으로 여기 온 줄 알고 있어요. 도훈이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출장을 급히 끝내고 온 거였어요. 여보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지연은 남편 품에 안기며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무서웠어. 죽을 뻔했어. 진짜로 죽이려고 했어. 도훈이는 아내를 꽉 안아주며 미안해 늦었어. 경찰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했어요. 살인미수 혐의죠. 증거도 충분하고 녹음 파일도 있으니까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송 여사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경찰관님. 오해예요. 그냥 농담이었어요. 설마 진짜 그럴 줄 알았겠어요? 하지만 경찰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녹음 파일에 다 나와 있잖아요. 베란다에서 떨어뜨리겠다고. 사고로 위장하겠다고. 이게 농담입니까? 강 도사는 송 여사한테 화를 냈어요. 당신이 먼저 제안했잖아요. 며느리를 없애자고. 저는 시키는 대로만 한 거예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송 여사도 맞받아쳤어요. 당신이 점 보면서 부추겼잖아. 며느리 때문에 집안 망한다고. 그러니까 없애야 한다고 했잖아. 당신이 먼저 그런 얘기했어. 두 사람이 서로 책임을 떠넘겼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공모해서 살인을 계획한 게 분명했어요. 경찰이 수갑을 채웠어요. 송 여사와 강 도사 모두에게 살인미수와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송 여사가 끝까지 항변했어요. 이건 가족 내 문제예요. 남이 끼어들 일 아니에요.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그런 거였어요.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어요. 가족이든 뭐든 살인은 살인입니다. 미수든 기수든 똑같아요. 법 앞에서는 그런 변명 통하지 않아요. 조용히 따라오세요. 아이는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수갑 차는 모습을, 엄마가 우는 모습을, 무슨 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알았어요. 지연이 아이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지켜줄게. 아이는 엄마 품에서 울먹였어요. 무서웠나 봐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더 자세한 내막이 드러났어요. 송 여사와 강 도사는 한 달 전부터 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강 도사가 송 여사한테 접근한 건 2년 전부터였어요. 동네에서 점집을 하면서 송 여사를 단골 손님으로 만든 거죠. 그때부터 며느리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불만 토로였어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집안격에 안 맞는다고, 그런 평범한 시어머니 불만이었죠. 그런데 강 도사가 거기에 미신적인 해석을 덧붙인 거예요. 며느리의 사주가 나쁘다고, 집안의 운을 막고 있다고, 없어져야 집안이 산다고. 송 여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강 도사가 계속 부추기니까 점점 믿게 된 거예요. 정말로 며느리 때문에 집안이 망한다고. 그렇게 2년 동안 세뇌를 당한 거죠. 강 도사는 송 여사가 돈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점을 봐주면서 돈을 뜯어냈던 거예요. 이번 일로도 큰 돈을 받기로 했었고요. 경찰이 강 도사 집을 수색해보니까 송 여사한테 받은 돈이 엄청났어요.
2년 동안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점 봐준다는 명목으로 받아챘어요. 완전한 사기였던 거죠. 그리고 이번 살인 계획으로도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대요. 사람 목숨을 돈으로 거래한 거예요. 정말 악독한 인간이었죠. 조사 과정에서 송 여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다고. 강도사한테 속았다고. 지연이한테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지연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진짜 사과에는 술잔이 필요 없어요. 진심이면 말 한마디면 되잖아요. 처음 화해 제안부터가 거짓이었잖아요. 진심이 아니었다는 게 증명된 거죠. 재판 과정은 빨리 진행됐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녹음 파일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었고, 독을 탄 술병도 있었고, 화병 속 죽은 꽃들도 증거였어요. 법의학 분석 결과, 술에 들어있던 건 수면제만이 아니었어요.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도 섞여 있었어요. 만약 지연이 진짜 마셨다면 죽었을 수도 있는 양이었대요. 결국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송 여사는 살인미수와 동물 사용으로 7년형, 강도사는 살인교사와 사기 혐의로 5년형, 두 사람 모두 실형을 받았어요. 송 여사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항변했어요. 며느리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집안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판사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든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가족 간의 갈등이라고 해서 살인이 용납될 수는 없다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지연은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동안 누군가 술을 권하면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어요. 특히 시댁 관련된 얘기만 나와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졌어요. 상담 치료도 받고 남편의 도움으로 조금씩 회복했어요. 아이도 한동안 영향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왜 경찰 아저씨랑 갔는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지연은 아이 수준에 맞춰 설명해줬어요. 할머니가 나쁜 일을 해서 잠깐 다른 곳에 가 계신다고. 아이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갔어요. 지연은 이 일을 계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꼈어요. 남편 도훈이와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고 서로를 더 신뢰하게 됐어요.